누군가의 인생이 한 편의 영화 같다는 말, 우리는 종종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인생 앞에서는 그 상투적인 표현조차 무색해집니다. 그의 삶은 잘 짜인 각본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광기와 욕망, 그리고 비극이 뒤엉킨 부조리극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는 스크린을 장악한 은막의 절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1960년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대한민국 대중들에게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놈들을 주먹 한 방으로 날려버리고 전우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정의의 사도. 그는 가난하고 힘없던 시절에 우리가 투영하고 싶었던 강한 남자의 표상이었습니다. 대중은 그를 사랑했고 그는 그 뜨거운 사랑을 발판 삼아 스크린 밖의 현실 권력, 즉 금배지를 달고 인구 100만 도시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3선, 그리고 성남시장 재선. 그는 성공한 연예인, 정치인의 신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난 뒤 무대 뒤편에 남은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집 안방 장롱을 5만 웡원 현금 다발로 채우고 최고급 위스키를 물처럼 마시며 호화 생활을 즐겼던 타락한 권력자. 그리고 끝내 뇌물과 횡령이라는 죄명으로 7순이 넘은 나이에 차가운 감옥 독방에 갇혀야 했던 죄수번호 2167번. 배우 이대엽에서 정치인 이대엽, 그리고 범죄자 이대엽으로 추락해가는 이 기막힌 운명의 수레바퀴. 이것은 단순한 성공과 몰락의 기록이 아닙니다. 끝없는 욕망이 한 인간을 어떻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시키는지 보여주는 잔혹하고도 생생한 인간 다큐멘터리입니다. 비극의 씨앗은 1935년 현해탄 건너 일본 나고야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35년 현해탄 건너 일본 나고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름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부부 사이에서 이대엽은 태어났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에게 조국은 상상 속의 그리움이었고 현실은 차별과 가난이 지배하는 이국 땅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야 그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조국은 소년이 상상했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터진 6.12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청년기에 접어든 이대엽에게 세상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정글과도 같았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1950년대 후반의 서울. 거리는 파괴된 건물들의 잔해와 희망을 잃은 실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폐허 위에서 유일하게 화려한 빛을 내뿜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판이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 흑백 필름 속의 세상. 청년 이대엽은 그 강렬한 빛에 이끌려 충무로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몸뚱이와 짙은 눈썹, 그리고 굶주림으로 다져진 도끼뿐이었습니다. 1958년 한형모 감독의 영화 나 혼자만이로 데뷔했을 때 영화계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당시 충무로는 세련된 외모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신성일이나 최룡 같은 멜로 배우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최루성 드라마가 대세였던 시절,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굵은 선의 외모를 가진 이대엽은 주류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는 세련된 도시 남자가 되기엔 너무 거칠었고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기엔 눈빛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시대의 깊이를 채워줄 새로운 영웅을 호출하기 마련입니다. 1960년대 초반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국가는 재건과 반공을 외치며 국민들을 다그쳤고 대중문화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나약한 감상보다는 강인한 의지가, 눈물보다는 땀방울이 미덕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영화가 바로 1960년작 경상도 사나이였습니다. 제목부터 이대엽 그 자체였던 이 영화에서 그는 자신의 투박함을 단점이 아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무기로 승화시켰습니다. 꾸밈없는 말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적인 성격. 하지만 내 여자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던지는 순정 마초. 대중들은 스크린 속 이대엽에게서 전쟁과 가난을 버텨낸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신성일이 잘 빗어넘긴 머리에 가죽 잠바를 입고 고뇌하는 청춘의 상징인 맨발의 청춘이었다면 이대엽은 흙먼지 날리는 황야에서 악당들과 주먹다짐을 벌이는 거친 야수였습니다. 대중은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원했습니다. 신성일을 보며 이루지 못한 낭만적 사랑을 꿈꿨다면 이대엽을 보며 팍팍한 현실을 돌파할 대리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는 충무로가 발견한 가장 한국적인 터프가이였습니다. 그리고 1963년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작품이 탄생합니다. 바로 이만희 감독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입니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이대엽은 생과 사가 오가는 전장의 한복판에 선 군인으로 변신했습니다. 당시 영화 촬영 현장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고 위험했습니다.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실제 실탄을 사용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배우들은 목숨을 걸고 연기했습니다. 화약 냄새 진동하는 촬영장에서 이대엽은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진흙탕을 구르고 기관총을 난사하며 죽어가는 전우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그의 모습은 연기가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전우애와 희생정신은 당시 정권이 국민에게 요구하던 애국심의 정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극장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중년의 남성 관객들은 자신의 전쟁 경험을 떠올리며 흐느꼈고 여성 관객들은 저런 강한 남자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좋겠다는 환상을 품었습니다. 이 영화를 기점으로 이대엽은 단순한 인기 배우를 넘어 국민적 영웅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빨간 마우라의 조종사, 각종 액션 영화의 해결사, 암흑가보스 등 강한 역할은 모조리 그의 차지였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관통하며 그는 100여 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스크린 속의 그는 언제나 정의롭고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적이 덤벼도 굴하지 않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남자. 그것이 대중이 기억하는 이대엽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배우라는 직업이 가진 치명적인 함정이 서서히 그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타인의 삶을 사는 직업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그는 영웅이었지만 컷소리가 나면 그는 다시 욕망 가진 인간 이대엽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영웅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지점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그를 마주치면 영화 속 주인공 대하듯 환호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돈을 받지 않았고 어디를 가나 상석은 그의 차지였습니다. 술자리에서 호기롭게 던지는 말 한마디는 곧 법처럼 통했습니다. 그는 점차 현실 자신과 스크린 속의 전능한 영웅을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환호는 달콤한 독배와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음악의 스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부를 거머쥔
1970년대 후반. 이대엽의 시선은 이제 충무로를 넘어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총과 가짜 피가 난무하는 세트장이 아닌 진짜 권력이 움직이는 곳.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심장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고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반공 영화의 아이콘으로 성장한 그는 이미 보수 진영의 정서와 깊이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나라를 구한 내가 현실 정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른다. 나는 이미 그들의 리더다. 하지만 정치는 편집이 불가능한 생방송입니다. NG를 내면 다시 찍을 수 있는 영화와 달리 현실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낳습니다. 악당이 정해져 있고 결말이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와 달리 현실 정치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복마전입니다. 평생을 각본 있는 삶 속에서 영웅 노릇을 해왔던 그가 각본 없는 권력의 정글로 발을 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딴따라가 무슨 정치를 하느냐, 얼굴 마담으로 이용만 당하다 끝날 것이다. 당시만 해도 연예인의 정치 참여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엽은 특유의 뚝심으로 그 비아냥을 정면 돌파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인 대중적 인지도와 친근한 영웅 이미지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가 정치에 뜻을 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더 큰 명예를 원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연기했던 영웅처럼 실제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었을까요?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1970년대의 끝자락에서 액션 스타 이대엽은 인생 제2막을 위한 위험천만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이 40대 중반. 배우로서의 전성기는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남자의 야망은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수많은 적을 쓰러뜨렸던 그 주먹으로 이번에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영화 속 영웅은 현실 정치판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의 비정한 논리에 잡아먹히고 말까요? 화려했던 음악의 커튼이 내려가고 이제 비극적인 정치 드라마에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짧았고 겨울은 길었습니다. 거리에는 추릇한 연기가 자욱했고 정치적 격병이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배우 이대엽에게 이 시기는 불안이 아닌 기회의 계절이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수많은 난관을 무력으로 돌파했던 그에게 혼란스러운 현실 정국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최적의 무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한국 정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 정치인들이 대거 규제에 묶이거나 은퇴를 강요당했습니다. 정치판에는 공백이 생겼고 새로운 얼굴, 대중에게 친숙하면서도 보수적인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대엽은 그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정치 임무는 단순히 유명세를 이용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밀했습니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그는 신정당 소속으로 성남 광주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얼굴만 잘생긴 배우가 국정을 논할 수 있겠느냐는 엘리트들의 비웃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세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장통의 아주머니들은 이대엽이 왔다며 하던 일을 멈추고 뛰쳐나왔고 중년 남성들은 영화 속 해병대원이 현실에 나타난 것처럼 그를 환대했습니다.
이대엽의 선거 유세는 그 자체로 한편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는 딱딱한 정장 대신 점퍼를 입고 쉰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논리적인 정책 설명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연설. 저 이대엽이 영화에서처럼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투박한 한마디가 유권자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천부적인 엔터테이너였습니다. 결과는 당선이었습니다. 금배지를 가슴에 단 이대엽은 여의도에 입성하자마자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체하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의리, 뚝심, 보스 기질. 영화 속 이미지를 의정활동에 그대로 투영했습니다.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는 형님으로 통했습니다. 복잡한 법안 논의보다는 호탕한 술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계파를 관리하고 사람을 챙기는 구시대적인 정치 스타일이 오히려 그에게는 잘 맞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정치 생명은 끈질겼습니다. 11대에 이어 12대, 그리고 13대까지. 그는 내리 3선에 성공하며 중진 의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연예인 출신 1호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국회 교통최신위원장이라는 요직까지 차지했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는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연기가 아닌 현실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를 배우 이대엽이 아닌 의원님으로 부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이대엽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입법부는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도시를 설계하는 실행의 권력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3선 의원으로서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젊고 똑똑한 엘리트 정치인들이 치고 올라오고 시대는 민주화와 함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구시대적 보스 정치가 설 자리는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성남시장 자리였습니다. 성남은 그의 정치적 텃밭이자 그가 20년 넘게 공들인 안방이었습니다. 당시 성남은 서울의 위성도시를 넘어 급격한 팽창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분당 신도시의 성공으로 부촌의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고디어 판교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남시장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공무원을 거느리고 조 단위의 예산을 주무르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수 있는 소통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웠던 그해 6월. 이대엽은 민선 3기 성남시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됩니다. 국회의원 3선의 관록과 높은 인지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시민들은 생각했습니다. 큰 인물이 시장이 되었으니 우리 시를 더 크게 키워줄 것이다. 그는 취임식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약속했습니다. 시장실에 입성한 이대엽. 그는 이제 견제하는 자가 아니라 집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결제 서류에 서명 하나면 수백억 원의 예산이 움직였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를 어려워했습니다. 영화배우 시절부터 몸에 밴 카리스마, 3선 의원 출신의 권위는 시청 조직을 단숨에 장악했습니다. 그는 제왕처럼 군림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바로 성남시청 신청사 건립이었습니다. 그는 낡고 비좁은 구청사를 버리고 성남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청사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일명 스텔스기 청사로 불린 전면 유리의 초호화 건물이었습니다. 건축비만 3,2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이 거대한 유리 궁전은 당시 호화 청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대엽 시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도시 성남의 얼굴인데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위한 궁전을 짓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은막의 영웅이 거주할 현실의 성. 그 웅장한 건물은 그의 과시욕과 권력욕이 얼마나 비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2006년 그는 재선에 성공합니다. 민선 사기 성남시장. 이제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판교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성남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들, 개발업자들, 이권을 노리는 브로커들이 불나방처럼 시청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시기 이대엽의 주변에는 위험한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서 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감시의 사각지대도 넓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인척들을 비공식적인 참모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건 핏줄밖에 없다는 전형적인 족벌 정치의 서막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시장 부인이라는 직함을 넘어 안방시장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는 낯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카들은 시장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시청 공무원들의 인사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취해 있던 이대엽의 귀에 그런 경고음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왕국에서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장은 매일 아침 전용차를 타고 출근하며 창밖으로 솟아오르는 판교의 마천루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허가한 아파트, 자신이 기획한 도로, 자신이 만든 공원들. 그는 도시의 창조주가 된 듯한 전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배우 시절 감독의 컷 소리에 따라 연기를 멈춰야 했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손짓하면 도시가 움직였습니다. 그 쾌감은 마약보다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언은 예외 없이 그에게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유리 청사 안에서, 그리고 은밀한 관사의 밀실에서 검은 거래의 싹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업자들은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줄을 섰고 이대엽과 그의 가족들은 그것을 통치자금 혹은 당연한 전리품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권력의 탑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 삼선 의원과 재선 시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욕망의 그림자가 이제 곧 그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화 속 영웅은 위기의 순간에 기적처럼 살아나지만 현실의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지만 동시에 가장 추악했던 시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판교 개발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배를 가르려 했던 탐욕의 현장, 그리고 그 탐욕이 어떻게 한 가족을, 그리고 한 영웅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의 성남은 겉으로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판교 신도시에는 마천루가 솟아올랐고 거기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번영의 정점에는 이대엽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완공한 이른바 호화청사라 불리는 성남시청 신청사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전면이 통유리로 장식된 그 거대한 건물은 마치 이대엽 왕국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투명 행정을 표방하며 지어진 유리 궁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투명한 유리벽 안쪽에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불투명하고 은밀한 거래들이 밤마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는
종종 착각에 빠집니다.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이 영원히 단단할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이 모두 충신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생리는 냉혹합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고 그 그림자 속에서는 독버섯이 자라납니다. 이대엽의 경우 그 독버섯은 다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과 재선시장을 거치며 이대엽은 타인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권력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고 정치적 동지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피로 어진 혈육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공적인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시청의 핵심 라인에 사적인 혈연을 개입시켰습니다. 그의 부인은 단순한 시장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안방시장으로 불렸습니다. 인사처리되면 시청과장, 국장들이 시장실이 아닌 관사의 안방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승진을 원하는 자, 좋은 보직을 원하는 자들은 빈손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쇼핑백에 담긴 현금 뭉치는 충성심을 증명하는 입장권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의 조카들이었습니다. 이대엽에게는 친아들보다 더 아꼈다는 큰 조카와 셋째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장이라는 큰아버지의 뒤배를 믿고 성남시를 자신들의 사냥터로 만들었습니다. 관급공사, 아파트 인허가, 공무원 인사 등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조카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들은 브로커를 자처하며 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냈고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시청 내부에서는 시장 결제보다 조카 결제가 더 빠르다라는 자주 섞인 농담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습니다. 이대엽 시장도 이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묵인했을까요? 혹은 자신이 구축한 왕국에서 왕족들이 누리는 당연한 특권이라 여겼을까요? 당시 성남시는 거대한 복마전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한직으로 밀려나고 줄을 서고 돈을 바치는 공무원이 승승장구하는 매관매직의 시대. 그것은 영화 속 암흑가 보스의 조직 운영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정의로운 해병대원 이대엽은 온데간 늙고 오직 탐욕에 눈먼 늙은 보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멸의 전조는 2010년 6점 이 지방선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조차 이대엽의 비리 의혹과 낮아진 평판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당은 그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이대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나를 원한다는 환상에 갇혀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인지도와 조직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은 냉정했습니다. 결과는 참혔습니다. 선거 패배는 단순한 낙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켜주던 시장이라는 강력한 방패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방패가 사라지자마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사정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성남시청과 이대엽의 자택을 정조준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검찰 수사관들이 이대엽의 분당 자택을 덮쳤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검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곳은 청렴한 공직자의 집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졸부의 금고와도 같았습니다. 안방의 장롱문을 열자 수사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옷가지 사이사이에 그리고 깊숙한 서랍 속에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도 돈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급하게 숨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날 압수된 현금만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이용하면 추적당할 것을 우려해 집안 곳곳에 현금을 쟁여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압수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위스키였습니다. 거실 진열장과 창고에서는 수십 병의 최고급 양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은 것은 로열 살루트 50년산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한정된 수량만 생산되며 한 병 가격이 1200만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위스키. 선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이 술이 그의 집에는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로열 살루트 50년산.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이대엽 왕국의 부패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공정한 경쟁이 무너진 그 폐허 위에서 시장과 그의 측근들은 1200만 원짜리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했던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영화에서는 나라를 구하더니 현실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비리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째, 인사 비리였습니다. 사무관 승진은 5천만 원, 서기관 승진은 1억 원, 시청 안팎에서 떠돌던 승진 정찰제,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들은 승진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빚을 내어 조카들에게 돈을 상납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돈으로 산 자리에 앉은 그들이 시민을 위해 일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또 다른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둘째, 판교 신도시 개발 비리였습니다. 조카들은 아파트 건설업체 선정, 조경공사 발주 등에 개입하여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대엽 시장 역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검은 돈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과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받은 돈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셋째, 업무상 횡령입니다. 그는 성남시의 예산인 업무 추진비를 마치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했습니다. 가족들의 외식비, 개인적인 경조사비, 심지어 집안의 생활비까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영수증을 조작하고 장부를 위조하는 수법은 치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2010년 12월 2일, 영화의 강추위가 몰아치던 날, 검찰은 이대엽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그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트레이드마크였던 짙은 눈썹은 희끗희끗해졌고 언제나 당당하게 펴져 있던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화려한 양복 대신 수의를 입고 손목에는 차가운 은팔찌를 찬 75세의 노인. 수십 년 전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에서 기관총을 들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던 영웅의 모습은 이제 포승줄에 묶여 호송체 오르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대체되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액션 영화의 전설은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대엽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조카들이 내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한 것이다. 집에서 나온 돈은 며느리가 준 용돈이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결함을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영웅의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한때 의리의 사나이로 불렸던 그가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혈육조차 배신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민낯이었습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예산을 횡령했다. 이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다. 징역 7년.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선고였습니다. 그의 부인과 조카들 역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한때 성남시를 쥐락펴락했던 이대엽 패밀리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화려했던 유리궁전은 그들의 감옥이 되었고 탐욕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대엽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며 강고를 자랑했던 그였지만 감옥이라는 환경과 정신적인 충격을 이겨내기엔 너무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그가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동정표를 얻기 위한 연기 아니냐며 비웃었습니다. 평생을 연기자로 살았던 그에게 어쩌면 이것은 가장 뼈아픈 모욕이었을지 모릅니다. 진짜 아픔조차 연기로 의심받는 상황. 그것은 그가 쌓아온 업보였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형량은 징역 4년으로 줄어들었지만 유죄 판결 자체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순간 그는 더 이상 전직 시장도 왕년의 스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결수 이대엽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추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배우 이대엽이 빠졌던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 즉 메소드 연기의 저주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훌륭한 배우는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 가면을 쓰지만 현명한 배우는 무대 뒤에서 그 가면을 벗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대엽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장실을 거대한 영화 세트장으로, 공무원들을 자신의 엑스트라로, 그리고 시민들을 관객으로 착각했습니다. 영화 속 오야붕에게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법치나 시스템이 아니라 맹목적인 충성심을 가진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는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치 조직폭력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의리와 배신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내 식구는 내가 먹여 살린다는 그의 비뚤어진 가장의식은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부패라는 이름의 맹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낡은 시나리오를 강요했을 뿐입니다. 이대엽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탐욕을 넘어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낡은 리더십의 참사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성남시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부상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고 트렌디한 미래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IT 기업들이 몰려들고 최첨단 기술이 논의되는 그 혁신의 중심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도시의 수장은 1970년대식 주먹구구와 밀실 야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시는 21세기를 향해 KTX처럼 질주하는데 기관사는 완행열차 시절의 매뉴얼을 들고 고집을 부린 꼴이었습니다. 스마트한 행정과 투명한 시스템을 요구하는 높은 시민의식과 형님 아우를 찾으며 봉건 영주처럼 군림하려 했던 이대엽의 리더십 사이에는 mõ을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부패가 싹 텄고 결국 그 틈이 벌어져 그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는 변화하는 도시의 엔진이 아니라 그 발목을 잡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였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 심리였을까요? 아니면 영화 속 영웅과 현실의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 과대망상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대한민국 정치판에 고질적인 병폐인 제왕적 단체장 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괴물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쥐고 있던 권력은 시민들이 잠시 빌려준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했고 그 착각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1.5평 독방. 그 좁은 공간이 이제 그가 가진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도, 굽신거리는 아첨꾼들도 없는 적막강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어떻게 복귀했을까요? 이것으로 그의 영육의 세월은 끝이 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편안한 마지막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서서히 꺼져가던 그의 생명,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이야기는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 가장 쓸쓸하고 고통스러웠던 최후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2011년의 겨울, 대한민국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이대엽에게 그 겨울은 계절의 추위가 아닌 인생의 혹한기였습니다. 그가 갇힌 1.5평, 약 5제곱미터 남짓한 공간. 성인 남성 2명이 누우면 꽉 차는 그 좁은 방은 그가 8년간 호령했던 성남시장실의 화장실보다도 작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100만 시민의 시장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공무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의전 차량과 수행 비서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가슴에 달린 수임번호 2167번, 그리고 차가운 마룻바닥과 낡은 관물대뿐이었습니다. 처음 수감되었을 때 그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곧 나갈 것이라며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대장으로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통제를 당하는 삶은 받아들이기 힘든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은 늙은 영웅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무너지지 않기 위한 처절한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의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공평하게 흘렀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되면서 희망의 끈은 하나둘 끊어져 나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봉 소리는 그에게 사회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억울한 정치 탄압의 희생자가 아니라 파렴치한 비리 사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무너지자 육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엽은 본래 강골 중에 강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대역 없이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달리는 채 매달리던 액션 배우였습니다. 칠순이 넘어서도 검게 염색한 머리와 꼿꼿한 허리를 자랑하며 내 체력은 40대라고 자부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갑옷이 벗겨지자 노인의 육체는 급격히 허물어졌습니다. 감옥에서의 이대엽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평생 자랑해왔던 육체였습니다. 그는 대역 없이 고난도 액션을 소화하던 강골이었고 칠순이 넘어서도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을 과시하던 육체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화려한 옷이 벗겨지자 강철 같던 그의 몸은 마치 거짓말처럼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단련해온 근육과 뼈대는 마음의 감옥이 무너지자 아무런 방어 기제도 없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를 지탱해온 건강함이 사실은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권력이 주는 쾌감이라는 외부적 자극에 의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에 권력이라는 방부제가 사라지자마자 육체 또한 급속도로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천하장사도 마음의 죄책감과 수치심 앞에서는 한 줌의 지푸라기보다 나약한 존재임을 그의 앙상해진 육신은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냉기는 그의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입으며 관리받던 몸이
거친 광급밥과 딱딱한 바닥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몸이 붓기 시작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심부전증, 그리고 폐부종. 병만은 감옥의 간수보다 더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2012년을 넘기며 그는 휠체어 없이는 거동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형집행 정지와 병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 그리고 그가 권력자로서 누렸던 특혜들을 생각할 때 섣불리 그를 풀어줄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말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감옥에서 죽는다. 전직 시장이라고 봐줘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가 자초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도 뚝 끊겼습니다. 한때 그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형님, 시장님을 외치던 측근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와 연루될까 두려워 숨었고 어떤 이들은 이미 다른 권력자에게 줄을 섰습니다. 그가 그토록 챙겼던 가족들조차 각자의 죗값을 치르느라 그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1.5평의 독방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뼈저린 고독, 그리고 사무치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960년대 충무로의 화려한 조명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연설하던 유세 현장의 함성을 떠올렸을까요? 어쩌면 안방 장롱에 숨겨두었던 5만 웡원 다발을 떠올리며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끝까지 내가 운이 없어서 걸린 거야라며 세상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2014년, 그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은 붓고 검게 변해 예전의 호남형 외모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났고 의식조차 오락가락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도 더 이상 그를 관리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교도소 내에서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마침내 형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속된 지 약 4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를 위한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문을 걸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옮겨졌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성남시청을, 그가 건설한 판교의 빌딩 숲을 다시는 밟아보지 못한 채 그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직행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곳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삭막한 병실. 그곳에는 화려한 조명도 박수 소리도 없었습니다. 산소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80세 노인의 초라한 육신만이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병실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비리 사건으로 함께 처벌받았다가 풀려난 가족들만이 침묵 속에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한때 그를 영웅이라 불렀던 대중들은 이미 그를 잊었거나 탐욕스러운 노인으로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2015년 2월 6일 새벽 3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시간, 이대엽의 심장 박동 그래프가 멈췄습니다. 향년 80세, 폐부종에 의한 합병증. 그것이 공식적인 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인은 화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남에게 굽히지 않고 살았던 자존심이 꺾인 데 대한 분노,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몰락을 인정할 수 없었던 억울함. 그 모든 스트레스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액션 스타의 퇴장치고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대통령의 조화도, 정계계 인사들의 화려한 조문 행렬도 없었습니다. 영화계 원로 몇몇과 옛 지인들만이 찾아와 인생 무상을 읊조리며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언론들은 그의 부고를 전하며 짧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액션 스타 출신 이대엽 전 성남시장 별세 제목에는 그의 영광과 오욕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창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잘 가라는 말보다 뿌린 대로 거두었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온전히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현금 다발은 국고로 환수되거나 변호사 비용으로 사라졌고, 그가 지은 호화청사는 성남시청이라는 간판을 달고 여전히 그곳에 서 있지만 그 건물 어디에도 이대엽의 이름을 기리는 표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의 폐해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상징으로 남아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렸습니다. 이대엽의 마지막 4년, 그것은 그가 출연했던 그 어떤 비극 영화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비장하게 죽음으로써 관객의 눈물을 자아내지만 현실의 범죄자는 고통 속에 신음하다 외면 속에 사라집니다. 그는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꿈을 꾸었을지 모릅니다. 컷, 오케이, 아주 좋았어 라는 감독의 외침과 함께 이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이 끝나고 다시 젊고 강인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꿈을. 하지만 현실에는 컷도 리테이크도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이라는 필름은 검게 타버린 채 엔딩 크레딧도 없이 끊겨버렸습니다. 2015년 2월 이대엽이 떠난 뒤 성남시와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망제에 대한 예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명백한 과오 앞에서 할 말을 잃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개발 독재 시대의 리더십과 아날로그식 의리 정치가 21세기의 투명한 시스템 앞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깨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육체가 사라진 자리, 그 폐허 위에서 그가 남긴 유산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성남시 여수동에 거대하게 서 있는 성남시청 신청사입니다. 이 건물은 이대엽 재임 시절의 치적이자 동시에 그가 가진 허영심의 결정체입니다. 전면을 통유리로 감싼 이 거대한 건축물은 완공 당시부터 스텔스기 청사, 아방궁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온실 효과로 찜통이 되어 에어컨을 풀가동해야 하고, 겨울에는 열 손실이 심해 난방비 폭탄을 맞는 에너지 비효율의 상징. 하지만 이대엽은 생전에 이 건물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는 건물의 실용성보다는 압도적인 위용을 원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도시의 위대함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했던 낡은 권력자의 기념비. 지금도 수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그 건물을 드나듭니다. 하지만 그 웅장한 유리벽을 보며 이대엽의 치적을 찬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건물은 권력자가 독선에 빠지면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는가를 보여주는 거대한 학습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꿈꿨던 영원한 영광의 성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부패와 무능을 증언하는 박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엽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왜 탄생했고 왜 실패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를
이대엽 신드롬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1960에서 70년대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 사회는 강한 리더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불의를 힘으로 제압하며 복잡한 절차보다는 화끈한 결단을 내리는 영웅. 영화 속 이대엽은 그 판타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대중은 그 이미지를 사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그 향수에 젖어 그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유명한 사람이니 적어도 도둑질은 안 하겠지. 영화에서처럼 시원시원하게 일 처리를 잘하겠지. 유권자들의 이 순진한 믿음은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크린 속에서 악당을 때려잡던 정의로운 주먹은 현실에서는 업자들을 협박하고 뇌물을 챙기는 탐욕의 손길로 변질되었습니다. 연기는 연기일 뿐이며 배우의 도덕성은 그가 맡은 배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이대엽의 몰락은 공적인 시스템과 사적인 의리의 충돌이 빚어낸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을 의리 하나로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영화판에서도 정치판에서도 그는 내 식구, 내 사람을 챙기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보스 기질이 다분했던 그는 형님 동생 하는 관계망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사적인 의리는 곧 부패입니다. 그가 조카들에게 이권을 몰아주고 측근들을 요직에 앉힌 행위는 그 자신에게는 가족을 위한 헌신이자 의리였을지 모릅니다. 내가 잘 됐으니 내 핏줄들도 좀 챙겨줘야지 라는 정은대적인 가장의 사고방식. 그러나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즉 족벌 정치와 정실 인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시대가 바뀌었음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왕국의 영주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실패는 또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성남시장 재임 8년 동안 시의회나 시민단체, 언론의 감시망은 그의 철옹성을 뚫지 못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거대한 배경, 그리고 특유의 카리스마와 쇼맨십은 비판 세력조차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시장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직언하는 참모 대신 시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굽신거리는 간신들만 넘쳐났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질주하는 권력기관차. 그 종착역이 절벽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누군가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말년의 그 처참한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웅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웅은 오직 자신의 신념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바로 이대엽을 파멸로 이끈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이대엽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성공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민지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되었고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으며 거대 도시의 시장을 2번이나 역임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 남자라면 한 번쯤 꿈꾸는 3가지 왕관을 모두 써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가족은 풍비박산 났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며 모은 재산은 한 줌의 재처럼 흩어졌습니다. 죽는 순간 그의 곁에는 진정한 친구도 존경하는 후배도 없었습니다. 오직 수치심과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덜 성공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권력을 놓았더라면, 차라리 평범한 원로 배우로 남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존경받는 노인으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따뜻한 안방에서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은 마치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처럼 운명이 준 선물을 자신의 오만으로 인해 저주로 바꾸어 버린 슬픈 서사시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이대엽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화려한 이미지, 보여주기식 쇼맨십, 혹은 지역 감정과 혈연에 얽매여 투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제왕적 리더십에 환호하며 그들 손에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쥐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대엽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웅을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권력을 감시하라. 스크린 속의 영웅은 2시간이면 세상을 구하지만 현실의 정치는 끈질긴 인내와 투명한 감시,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로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같습니다. 화려한 액션 활극으로 시작해 진흙탕 싸움 같은 정치 드라마를 거쳐 쇠창살 안의 비극으로 끝난 80년의 대하 드라마. 그 엔딩 크레딧에는 웅장 음악 대신 우리 모두의 깊은 탄식과 성찰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그토록 원했던 금배지도, 시장 명패도, 현금 다발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연기를 사랑했던 순수한 청년 이대엽으로 돌아가 평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은막의 영웅이자 비운의 권력자 이대엽에 대한 긴 기록을 마칩니다. 모든 연극이 끝나고 관객들이 빠져나간 텅 빈 무대. 조명이 꺼진 그곳에는 배우가 흘린 땀방울과 눈물 자국, 그리고 그가 쓰다 버린 가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대엽이라는 배우가 평생을 쓰고 살았던 강한 남자, 영웅, 지도자라는 가면들. 그 가면들은 너무나 무겁고 두꺼워서 정작 그 가면 아래 숨어있던 나약한 인간 이대엽의 얼굴은 짓눌리고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가 성남시청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던 세상은 어쩌면 신기루였을지도 모릅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권력의 무지개. 그는 그것을 잡기 위해 절벽 끝까지 달렸고 결국 추락했습니다. 지금 성남의 밤거리, 화려한 넌사인 아래로 사람들은 바삐 오갑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대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가 없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돌아갑니다.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한 인간의 야망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에 불과했다는 것. 그 서늘하고도 명징한 진실만이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에 남은 유일한 팩트입니다.